엄마, 나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막사디, 창고야. 꿈속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했죠. 새벽 3시, 해숙은 차가운 방바닥에 손을 짚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방금 전 꿈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그건 분명 도윤이었습니다. 2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도윤이의 떨리는 숨소리,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다급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박한 목소리.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막사 뒤창고? 해숙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막사뒤 창고라니 대체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2년 전 신병 훈련 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 군에서는 탈영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해숙은 절대 믿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꿈속에서 들려온 이 목소리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눈빛이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스쳤다면 댓글에 진심이라고 적어주세요. 진심은 거창하지 않아도 깊게 전해집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벽 3시 27분. 창문 밖으로는 군부대 담벼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죠. 도윤아, 너 정말 거기 있는 거니? 해숙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확신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는 확신. 도윤이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과연 막사뒤 창고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2년 동안 실종됐던 도윤이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해숙은 새벽마다 멍하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막사처럼 생긴 낡은 원룸촌 뒤편엔 오래된 군부대 담벼락이 보였어요. 2년 전 입대에 신병훈련을 받던 아들 도윤이가 실종된 날 이후 해숙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도윤이는 당시 경계 근무 중 사라졌습니다. 군은 탈영 가능성을 암시하며 수사를 흐리는 듯했죠. 그 말은 한 어머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해숙은 그날 이후 매일 같은 루틴만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첫 차 버스 소리에 눈을 뜹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던 달걀말이를 만들죠. 그러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계란 냄새를 맡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해숙은 늘 같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훈련병 시절 찍어보낸 단체 사진. 까까머리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도윤이의 얼굴. 엄마, 금방 올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뒤로 도윤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군에선 탈영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해숙은 믿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도윤이가 왜 탈영을 해요? 말도 안 돼. 해숙은 군부대 앞에서 매일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규정뿐이었죠. 민간인은 부대 내 수사 사항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해숙의 일상은 마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처럼 계속 같은 부분만 재생됐어요. 아침엔 달걀말이, 출근길엔 버스, 퇴근 후엔 베란다. 그리고 밤마다 도윤이의 사진을 보며 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못 찾아서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해숙은 평소처럼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뭔가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엄마 나 좀 구해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요. 막사 뒤 창고야. 그 순간 해숙은 벌떡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꿈이라고 하기엔 목소리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막사 뒤 창고. 해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막사 뒤 창고라니 대체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도윤이가 훈련받던 부대 어딘가일까요? 해숙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군부대의 담벼락. 그 너머 어딘가에 도윤이가 있는 걸까요? 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확신이 해숙의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꼭 찾을게. 해숙은 오랜 침묵 속에 묻혀있던 작은 불씨 하나를 다시 느꼈습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희망. 그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해숙은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출근 버스를 타지 않았죠. 대신 오래된 박스를 꺼냈어요. 도윤이 실종 당시의 모든 기록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래된 부대 지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도 한쪽 모퉁이에 누군가 연필로 작게 표시해둔 곳이 있었죠. 패창고 구역? 해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위치는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경계 근무를 섰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해당 구역은 군창고 이전 공사로 인한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한 장에 적힌 이 문장. 2년 전 군에서 건네준 공식 문서였죠.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내용인데 왜 이제야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부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 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 순간 해숙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잖아. 그곳은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경계 근무를 섰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창고 이전 공사, 출입 통제. 그렇다면 도윤이가 사라진 건 타령이 아니라 그 창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해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도윤이의 목소리. 막사 뒤 창고야.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예전처럼 아무 일 없는 척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실종 당시의 기록들을 모두 꺼내 들었어요. 군부대 앞에서 눈물로 외치던 날의 신문기사, 부대가 제공한 지도, 목격자 진술서, 군에서 준주의 당부서까지. 해숙은 바닥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형사가 사건을 재구성하듯이요. 그리고 하나하나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도윤이는 새벽 2시에 경계 근무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 교대 시간이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해숙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실종 지점 인근은 창고 이전 공사로 인한 출입 통제 구역으로 민간인 및 일반 병사 출입 금지. 출입 통제 구역? 해숙은 급하게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도윤이의 경계 근무 지점, 그리고 파란 펜으로 표시된 출입 통제 구역. 두 영역이 정확히 겹쳐 있었어요. 이게 대체. 해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년 동안 군은 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도윤이가 출입 통제 구역에서 경계를 섰지?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아니었나?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해숙은 당시 군에서 받은 또 다른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러다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연필로 희미하게 적어둔 글씨였죠. 폐창고 철거 예정 마이너스 보안 유지 요망. 폐창고. 해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사뒤 창고. 폐창고. 출입 통제 구역. 모든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혹시 그 창고에. 해숙은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해숙은 집 근처 오래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 주인 영자 씨는 이 동네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동네 소식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아줌마 라면 하나요. 어머, 해숙 씨. 오늘은 출근 안 했어요? 영자 씨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줌마, 혹시 요즘 저 군부대 쪽에 무슨 공사 들어갔어요? 영자 씨는 라면을 끓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거. 요즘 매일 낡은 트럭이 드나들던데. 2년 전 사고 터졌던 그 옛 창고 있잖아요. 그거 철거한다더라고요. 철거? 해숙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작은 분식집 안을 울렸죠. 언제부터요? 글쎄, 일주일 전부터? 밤마다 굉음이 들려서 잠을 못 잘 지경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해숙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창고가 어디 있는데요? 부대 뒤편이요. 막사 뒤쪽에 있던 낡은 창고. 거기 원래 오래전부터 있던 건데 2년 전에 뭔가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그 뒤로 출입 금지됐다더라고요. 막사 뒤? 창고. 2년 전. 모든 단어가 해숙의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우리 도윤이가.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 씨는 해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놀랐어요. 해숙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숙은 라면도 먹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폐창고가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저장해뒀던 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도윤이의 훈련병 시절 조교였던 상준 하사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딸깍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상준 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도윤이 어머니입니다. 급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 막사 뒤 폐창고 거기 혹시 2년 전에 무슨 일 있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준 하사의 떨리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상준 하사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도윤이가 거기서 사라진 거 맞죠?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준 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 창고 이번 주 안으로 완전히 철거됩니다. 그 전에 어머니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확인하라니 대체 무엇을 확인하라는 걸까요? 하사님, 우리 도윤이가 거기 있는 건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준 하사의 떨리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6시에 부대 정문 앞 커피숍으로 오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숙은 멍하니 서서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간다. 꼭 찾을게. 저녁 6시 해숙은 군부대 정문 앞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상준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상준은 주변을 살피며 해숙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하사님, 제발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준 하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 기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말씀하세요. 제발. 상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예정대로 새벽 2시에 경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구역은 부대 후방 담장 쪽이었어요. 그런데 상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은 사실 일반 병사들이 근무를 서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폐창고 주변은 출입 통제 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당직 사관이 실수로 도윤이를 그곳에 배치했어요. 그래서요? 새벽 4시 교대 시간에 도윤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색조가 투입됐고 폐창고 근처에서 도윤이의 군번줄만 발견됐어요. 해숙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군번줄만요? 네, 그리고 창고 문에 새로 난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친 것 같은. 해숙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가 그 창고 안에 갇혔던 거예요? 상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폐창고는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일체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고요. 도윤이 실종 사건은 탈영 가능성으로 처리하라고. 뭐라고요? 해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해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도윤이가 창고에 갇혔을 수도 있는데 왜 탈영으로 처리해요? 왜 제대로 수색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상준이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창고는 원래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10년 전에도 한 병사가 거기서 사고를 당했고 5년 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쇄됐던 건데 그런 위험한 곳에 왜 우리 도윤이를 보낸 거예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상준이 놀란 눈으로 해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직접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거긴 민간인 출입이 절대 금지된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철거 중이라 위험해요. 위험한 건 저예요? 해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2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들은 2년 동안 뭘 했어요? 탈영이라고 덮어두고 제대로 된 수색 한 번 안 하고 이제 와서 창고를 철거한다고요? 상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날 이후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도윤이를 구하지 못한 게 정말. 그럼 도와주세요. 해숙이 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도윤이를 찾을 수 있게요.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주변을 몇 번이나 둘러보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새벽 4시쯤이면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부대 후문 쪽으로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걸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무엇이 나오든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새벽 4시 해숙은 부대 후문 앞에서 헌병에게 붙잡혔습니다. 상준 하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죠. 제발요. 제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2년 동안 저 창고에 갇혀 있었다고요. 무슨 헛소리를. 여긴 군사보호구역입니다.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헌병이 해숙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해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어요. 제발요. 딱 한 번만요. 그 창고 좀 열어주세요. 우리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타령한 아들 찾으려고 부대까지 쳐들어와요? 그 순간 해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타령이라고요? 당신들이 우리 애를 그 창고에 가둬놓고 타령이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헌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숙은 그 표정에서 확신했어요.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을. 해숙은 부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부대 주변을 돌았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폐창고를 지켜봤죠. 사흘째 되던 날 해숙은 철거 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트럭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굉음과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안 돼, 아직 안 돼. 해숙은 담벼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해숙은 부대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멍하니 부대 쪽을 바라봤죠.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그을리고 손이 거친 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같았어요. 누구세요? 저요? 저 부대 안에서 철거 작업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낮에 담벼락 앞에서 우시는 거 봤어요.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이 그 창고를 철거하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를 한 잔 부었습니다. 네, 근데 말입니다. 그 창고 뭔가 이상해요. 해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사흘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첫날 밤 창고 근처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끽끽하는 소리요. 마치 사람이 뭔가를 긁는 것 같은. 해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 소리라고요? 처음엔 들쥐나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살려줘 하는 소리 같았다니까요. 남자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한테 말했죠. 야, 창고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 친구가 제 입을 막는 거예요. 미쳤어?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일거리 없어져. 하면서요. 해숙이 남자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정말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군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창고 안에 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돈 봉투를 하나 건네는 거예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걸로 하시죠. 이건 입 다물어주는 값입니다 하면서요. 해숙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가 정말 거기 있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 아드님이? 네, 2년 전에 그 부대에서 실종됐어요. 군에선 탈영이라고 했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년 전이요?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무슨 소문요? 저희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그 창고에서 오래전에 병사 한 명이 사라졌다고요. 근데 군에서 쉬쉬하면서 묻어버렸다고.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창고 언제 철거돼요? 모레까지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작업 날이에요. 내일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이 지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겁니다. 아저씨, 해숙이 남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창고 오늘 밤 열어봅시다.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제발이에요. 내일이면 다 사라져요. 우리 도윤이가 정말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거긴 군 시설이에요. 무단 침입하면 우리 둘 다 큰일 나요. 큰일이요? 해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2년 동안 내 아들이 그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큰일이에요? 당신은 돈 봉투 받고 입 다물면 끝이겠지만 전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해요. 어머니, 위험한 건 내가 아니에요. 해숙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2년 동안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내 아들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남자는 해숙의 눈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눈빛엔 절박함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저씨, 당신도 자식 있죠? 내 딸이 둘. 그럼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미칠 것 같은지. 만약 당신 딸이 2년 동안 어딘가에 갇혀 있었는데 내일 그 증거가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딸 잃어본 적 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그때 정말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안에서 정말 아드님을 발견하면 제가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책임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부대 후문 근처 폐가 앞으로 오세요. 제가 창고 열쇠를 복사해뒀습니다. 열쇠가 있어요? 네, 사실 어제 몰래 복사했어요. 뭔가 이상해서 나중에라도 확인하려고요. 남자는 술잔을 비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각오는 하세요.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숙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 뭐든 전 알아야겠어요. 기익. 녹슨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지옥의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2년 동안 쌓인 곰팡이, 썩은 냄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악취. 손전등을 켜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바닥에 줄지어 새겨진 손톱 자국들. 이게 대체. 남자 작업자가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더 안쪽으로 비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어.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해숙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2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까?
아니면 해숙의 환청이었을까요? 도윤아? 도윤이니냐? 해숙의 비명 같은 외침이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군가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 있는 건 도윤이일까요? 아니면 해숙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끔찍한 무언가일까요? 밤 11시 부대 후문 근처 폐가 앞에서 해숙과 남자 작업자는 만났습니다. 남자의 손엔 작은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하시려고요? 당연하죠.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앞장섰어요. 저 따라오세요. 부대 담장 뒤편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발견했어요. 둘은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담장 뒤편, 정말로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구멍이 있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폐창고가 바로 보입니다. 해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통과했죠. 담장 너머로 들어서자 눈앞에 낡은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폐창고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음산하게 서 있는 건물. 창문은 모두 철판으로 막혀 있었고 입구엔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저게 그 창고군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여시겠어요? 안에서 뭐가 나올지. 열어요. 지금 당장. 해숙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어요. 찰칵.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남자가 문손잡이를 잡았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쏟아져 나온 악취에 해숙은 코를 막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켜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죠. 그리고 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 곳곳에 새겨진 손톱 자국들, 벽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듯한 흔적들, 그리고 구석에 쌓인 낡은 군용 담요 더미. 이건 사람이 한 거잖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아, 도윤아. 해숙의 외침이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담요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바스락. 뭐야?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숙은 손전등을 그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들렸습니다. 향 불 꺼.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성대가 망가진 것처럼 쉰 목소리였죠. 저기 사람 있어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해숙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어요. 담요 더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도윤이냐? 해숙이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였어요. 피부는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온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목에 걸린 군번줄, 은색으로 반짝이는 군번줄. 해숙은 그 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매일 밤 되뇌었던 번호였습니다. 도윤아?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해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 2년 전 엄마 금방 올게 라고 웃으며 뛰어나가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숙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도윤아, 우리 도윤이. 해숙이 도윤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갑자기 몸을 움츠렸어요. 안 돼, 안 돼요. 소대장님한테 들키면 또 맞아요. 도윤의 목소리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누구예요? 도윤의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를 못 알아봐? 나야, 해숙이야. 네, 엄마. 해숙? 아니에요. 저 엄마 없어요. 소대장님이 저 키웠어요. 해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소대장님 말 안 들으면 여기 갇혀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도윤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도윤아, 여기서 얼마나 있었어? 모르겠어요. 날짜 기억 안 나요. 그냥 매일 어두웠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가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소대장님이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소대장이 누구야? 이름이 뭐야?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정태식 소대장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해숙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태식? 도윤이 실종된 직후 갑자기 지방부대로 전출간 소대장. 그 개자식이. 해숙의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구급차 불러야 합니다.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도윤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데려갈게. 여기서 나가자. 나가면 소대장님이 또 때려요. 안 때려. 이제 아무도 우리 도윤이 못 때려. 해숙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해숙의 옷깃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저 구석에 또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해숙과 남자의 시선이 창고 반대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자 낡은 천더미 아래로 사람의 손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손. 으악. 남자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해숙은 도윤을 꽉 껴안은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식 회복은 기적입니다만 어머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창백한 얼굴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연결된 도윤이 보였어요. 환자의 뇌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지낸 환경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환자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스톡홀름 증후군이요? 가해자에게 비정상적인 애착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환자는 지금 자신을 가둔 사람을 오히려 보호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뭔데요? 말씀하세요. 환자는 어머니를 엄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해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2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다니. 그럼 우리 도윤이가 날 영영 못 알아보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환자가 무슨 말을 하든 절대 자극하지 마세요. 지금 환자의 정신 상태는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과연 도윤은 해숙을 다시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태식이라는 괴물이 도윤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세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해숙은 매일 중환자실 밖에서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도윤아, 엄마야. 하지만 도윤은 해숙을 볼 때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누구세요? 왜 자꾸 와요? 엄마야, 도윤아. 네, 엄마. 엄마 없어요. 저 혼자예요. 도윤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해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해숙이 병실에 들어서자 도윤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날씨 좋지? 밖에 나가면. 그 순간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소 대장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도윤아, 여긴 병원이야. 부대가 아니라고. 거짓말. 여기도 부대예요. 소 대장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도윤의 눈빛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몸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정신은 여전히 2년 전 그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해숙을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해숙은 급하게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소 대장님, 미안해요. 말 잘 들을게요. 창고 다시는 안 나갈게요. 간호사가 해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저러세요. 그리고 간호사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환자분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소 대장님이 나 키웠어라고요. 해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소 대장님이 자기를 키웠다고 계속 그 말만 반복하세요. 해숙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소 대장이 뭐라고 했어? 도윤은 해숙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 대장님이요. 제가 말 안 들으면 창고에 가둬요. 근데 말 잘 들으면 밥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저 소 대장님 말 잘 들었어요. 도윤아, 소 대장님이 없으면 저 죽어요. 소 대장님이 저 살려줬어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괴물이 대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날 밤 해숙은 병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요즘은 하루에 한 갑씩 태웠어요. 어머니, 뒤돌아보니 상준 하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하사님, 여긴 왜? 도윤이 소식 들었습니다.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상준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해숙이 열어보자 오래된 문서 몇 장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2년 전 정태식 소대장의 전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 기록도요. 해숙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대체... 서류에 따르면 정태식은 도윤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훈련병 이도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라는 것이었어요. 부적절한 행동이라니요? 우리 도윤이가 뭘 잘못했다고요? 어머니,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정태식은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전 부대에서도 훈련병들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근데 군에서 그걸 덮었어요. 정태식의 아버지가 고위 장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해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그 계자식이 우리 도윤이를... 네, 정태식은 도윤이를 창고에 가뒀습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2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미친 새끼가... 해숙의 비명이 병원 밖을 울렸습니다.
지금 그 인간 어디 있어요? 전역했습니다. 도윤이 실종 사건 이후 조용히 전역하고 지금은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해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소 알아요? 어머니 설마. 주소 알려주세요. 그 계자식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요. 상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정태식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태식은 도윤이만 가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또 다른 시신 그것도 정태식이 가둔 훈련병이었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해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미친놈이 여러 명을?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 인간은 괴물입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해숙은 주소를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진짜 괴물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오랜만이네요, 정태식 씨. 아니, 이제 민간인이니까 그냥 정태식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해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태식은 닭장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의 손에 들린 사료 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구시죠? 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관리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 혹시 닭 사러 오신. 내가 닭 사러 왔을 것 같아요? 해숙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태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전전 손님 말고는 봤지. 나 이도윤 엄마예요. 당신이 2년 동안 창고에 가둬놓은 그의 엄마. 그 말에 정태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도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내 아들이 살아있거든요. 당신이 죽여버리려고 했던 내 아들이요. 해숙의 외침이 적막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태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과연 이 괴물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그리고 해숙은 2년간 아들을 가둔 이 악마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해숙은 아침 일찍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상준 하사가 알려준 주소였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좁은 산길을 1시간이나 걸어서 도착한 곳. 낡은 시멘트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농가처럼 보였죠. 하지만 뒤편으로 돌아가자 넓은 닭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구나. 해숙은 닭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뒤편에서 이상한 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창고였습니다. 부대에서 본 폐창고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군부대 폐자재로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에는 철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죠. 이 미친놈이 여기서도. 해숙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굵은 목, 여전히 군인 같은 체격. 정태식이었습니다. 해숙은 그의 얼굴을 2년 동안 사진으로 수없이 봤어요. 도윤이 입대했을 때 찍은 훈련소 사진. 그 뒤에 서 있던 조교.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태식 씨. 해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태식은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누구시죠? 여긴 사유지인데. 나 이도윤 엄마예요. 그 순간 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이도윤 그게 누군데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당신 2년 전 담당했던 훈련병. 당직 중 실종됐다고 보고한 그예요. 정태식의 턱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어요. 마치 연기를 하듯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어머니시구나. 오랜만입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아팠다고요? 해숙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 창고에 가둬놓고 아팠다고요? 정태식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고요. 당신이 우리 도윤이를 부대 뒤 폐창고에 가둔 거 다 알아요. 해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태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해숙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손 치워요. 해숙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정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헛소리 하시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요? 우리 도윤이가 살아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그 말에 정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다고? 네, 놀라셨죠? 당신이 죽을 때까지 묻어버리려고 했던 비밀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정태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럴 리가 없어. 왜요? 왜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들이 죽기를 바랐어요? 해숙이 정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태식은 계속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뭐요? 그냥 훈육이었다고요? 2년 동안 창고에 가둬놓은 게 훈육이에요? 그 자식이 먼저 잘못했어요. 정태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직 근무 중에 몰래 부대 밖으로 나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육 차원에서 훈육이요? 해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창고에 가둬놓고 2년 동안 방치한 게 훈육이에요? 처음엔 며칠만 가둬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계속 말을 안 듣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뭐요? 그래서 계속 가둬놨다고요? 어차피 아무도 몰랐어요. 부대에서도 탈영으로 처리했고. 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군기요? 해숙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아들한테 뭘 한 건지 알아요? 우리 도윤이가 지금 엄마도 못 알아봐요. 당신만 찾아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게 군기예요? 정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 당신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이에요? 해숙이 정태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한테 세뇌당해서 엄마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창고에 갇혀서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손 놔요. 당장 손 안 놓으면 고소할 겁니다. 정태식이 해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해숙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고소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감옥 갈 거예요. 해숙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정태식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우리 도윤이가 증거예요. 그 자식 말을 누가 믿어요? 2년 동안 창고에 갇혀 있었다는 미친놈 말을요? 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해숙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어머니야말로 정신 좀 차리세요. 훈련병 하나 관리 못해서 탈영시킨 주제에 이제 와서 저한테 덤비는 겁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가 가뒀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 자식은 제가 키운 거예요. 제가 밥 주고 물 주고 살려준 거라고요. 정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자식은 군인이었어요. 제가 만든 완벽한 군인.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개였다고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개라고요? 내 아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개예요. 제 명령만 듣는 충직한 개였어요. 그 순간 해숙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태식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
이 미친 개자식아. 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날. 정태식이 해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거기서. 돌아보니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해숙이 올 때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었어요. 정태식 씨, 군 형법 위반 및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정태식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뭔 소리예요? 증거도 없이? 증거 있습니다. 부대 폐창고에서 발견된 피해자와 현장 증거물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경찰이 정태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태식이 끌려가면서 해숙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자식이 뭐라고 했어요? 날 배신했어요? 해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배신이요? 우리 도윤이는 아직도 당신만 찾아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산대요.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날? 꿈속에서요. 우리 도윤이가 꿈속에서 나한테 말해줬어요. 막사 뒤 창고라고. 정태식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꿈이라고? 경찰이 정태식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식은 계속 해숙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 자식은 날 떠날 수 없어. 내가 없으면 죽어. 내가 만든 인간이라고. 해숙은 그 비명을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만든 인간이죠.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내 아들로 되돌려 놓을 거예요. 당신이 망가뜨린 내 아들을요. 피고인 정태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해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15년. 2년 동안 아들을 가둔 죄. 또 다른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의 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태식은 재판정에서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이도윤은 내 거예요. 내가 만든 완벽한 군인이라고요. 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괴성을 들으며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숙의 손을 잡고 있던 도윤이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사람 무서워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숙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도윤아. 이제 저 사람은 우리한테 못 와. 재판이 끝나고 어떻게 도윤은 엄마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2년간의 악몽은 정말 끝난 걸까요? 그리고 모자는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사, 물리치료사. 수많은 사람이 도윤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가장 힘들었어요. 도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소대장님, 문 열어주세요. 제발. 도윤의 비명에 해숙은 매일 밤 깨어났어요. 병실로 달려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누구예요? 도윤은 여전히 해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도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도윤아, 내가 5살 때 말이야. 유치원 발표회에서 토끼 역할 했었잖아. 그때 너무 귀여워서 엄마가 울었어. 토끼? 응, 토끼. 하얀 토끼 옷 입고 깡충깡충 뛰었지. 그때 내가 엄마 나 잘했어? 물어봤잖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럼 있었지.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어. 해숙은 매일 조금씩 도윤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고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불러줬어요. 2달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해숙이 병실에 들어서자 도윤이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뭐 봐? 저기 저 나무. 도윤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어떤 느낌이 들어? 따뜻해요. 그 나무를 보면 왜 눈물이 나려고 하죠?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해숙은 도윤의 어깨를 안았어요. 그건 말이야, 우리 집 앞에도 똑같은 나무가 있었거든. 내가 어렸을 때 그 나무 밑에서 맨날 놀았어. 우리 집. 도윤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예요? 서울이야. 작은 아파트였지. 거기서 너랑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저 정말 엄마 아들이에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근데 전 소대장님만 기억나요. 소대장님이 저 키웠다고. 아니야, 도윤아. 해숙이 도윤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그 나쁜 사람이 내 머릿속에 거짓을 심어놓은 거야. 넌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키웠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전 왜 기억이 안 나요? 왜 엄마 얼굴이 낯설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엄마는 안 가. 내가 다 기억할 때까지 옆에 있을게. 그날 이후 도윤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해숙을 볼 때 경계하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해숙이 손을 내밀면 피하지 않게 됐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정태식의 재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오자 도윤이 해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도윤이 처음으로 먼저 해숙을 불렀습니다. 해숙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도윤아.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감옥 갔어. 15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럼 뭐든지 말해. 저 아직도 가끔 소대장님 생각나요. 그 사람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고 싶기도 해요. 이상하죠? 해숙은 도윤을 안았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한 짓이 그런 거거든. 내 정신을 망가뜨린 거야. 그럼 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요? 아니야. 해숙이 도윤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넌 나아질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도윤이 해숙의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엄마, 저 집 냄새 기억나요? 그 말에 해숙의 모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이후 도윤의 회복은 빨라졌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입대하기 전의 일들. 모든 게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퇴원했어요. 해숙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도윤이 아파트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어요. 응, 우리 집이야. 들어가자. 도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 소파, 저기서 엄마랑 영화 봤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고등학생 때 맨날 거기 앉아서 영화 봤지. 그리고 저 식탁 엄마가 달걀말이 해주셨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다 기억나니? 조금씩요. 근데 이상해요. 기억은 나는데 실감이 안 나요.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만들면 돼. 새로운 기억을. 그날부터 해숙과 도윤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처음엔 도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악몽은 줄어들었어요. 해숙은 늘 도윤의 곁에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해숙과 도윤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어요. 엄마, 저기 벚꽃 피었네요. 그러네. 예쁘다. 둘은 벚꽃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왜 갑자기? 나 포기 안 하고 찾아줘서요. 그리고 다시 내 엄마가 돼줘서요. 해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뭔 소리야? 엄마는 항상 내 엄마였어. 알아요. 근데 전 그걸 잊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절 안 놨어요. 도윤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도 엄마 놓지 않을게요. 해숙은 도윤을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날렸어요. 두 사람 위로 꽃잎이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 우린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내 엄마. 다시 시작이에요.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윤은 대학에 복학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해숙은 여전히 매일 아침 도윤을 깨웁니다. 달걀말이를 만들어주고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 있어요. 그래, 잘하고 와. 우리 도윤이 최고야. 엄마, 그건 좀 오그라들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숙도 웃었어요.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정태식을 찾지 않습니다. 악몽도 거의 사라졌어요. 가끔 힘들 때면 해숙에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그래, 엄마가 안아줄까? 네. 그렇게 둘은 서로를 안아줍니다. 2년간의 어둠을 지나 이제는 햇살 아래에서 모자는 다시 서로를 배웁니다. 어느 날 도윤이 해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꿈에서 제 목소리 들었다고 했잖아요. 응? 그게 정말 제가 엄마를 부른 거였을까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니? 내가 나한테 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도윤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엄마한테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절 구해줬어요. 그럼 엄마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둘은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막사 뒤 폐창고가 있던 그 땅엔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유치원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아이들 웃는 소리 들려요? 그러네. 예쁜 소리다. 네. 좋은 소리예요. 해숙은 도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도윤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2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그들 앞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숙은 늘 같은 말을 속삭입니다. 도윤아, 우린 이제 다시 시작이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둠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해숙은 2년 동안 모든 이가 포기하라 했지만 단 한순간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실 앞에서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 내어 맞서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싸운 한 어머니의 승리이자 무너진 마음도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